그럼 검사 척도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머릿속에 이게 뼈대가 그려져 있어야 그래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어떤 심리학적인 배경에 전공을 하신 분들이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는 다양한 전공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더 좋다고 보거든요. 다양한 전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내담자 입장에서도 그런 다양한 시각을 경험하는 건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는 거는 이제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조금 낯설 수 있어요. 힘들고. 그럴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해서 이게 막 혼재되어 있으면 도대체 이게 어떤 게 연결이 서로 되어 있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백날 공부해도 백날 첫날 공부해도 맨날 헷갈려요. 머릿속에 들어가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머릿속에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을 채워 넣는 걸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도 헷갈리지 않아요. 나중에도 선생님 저는요 그냥 임상심리사 2급 60점 그냥 요것만 넘을 정도로만 공부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하셔도 이 내가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다 외우진 않아도요.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외우는 것과 아무것도 없고 아니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외우는 거랑은 너무너무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떨어진 선생님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다 동차 합격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체계적으로 좀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567문항이라고 했잖아요. 567문항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죠. 일단 너무 많고 방어를 또 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성격 검사의 특징상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객관적인 성격 검사는 그 실시가 유용하죠? 그러니까 보기에서 내가 선택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보기에서 선택만 하면 되니까 하기가 쉽긴 한데 방어를 할 수 있어요. 문항을 보고 이거를 내가 생각했을 때 나 자신과 가까운 거는 얘라고 체크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가끔 다른 사람이 너무 얄미워서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뭐 이런 문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내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아서 빈번하기 때문에 얘라고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걸 내가 얘라고 체크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하게 보이려고 나를 좀 좋게 포장하려고 내 모습과 다른 거에 체크할 수 있어요. 아니오라고. 그게 바로 방어죠. 방어적인 이제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 검사들은 그러한 방어들을 잡아내기 위한 타당도 척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검사 결과를 믿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MMPI에는 타당도 척도가 되게 많아요. 이 MMPI가 여러 장면에서 쓴다고 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거고 뭐 복무 적합성 볼 때도 쓰고요. 간호사분들 이거 많이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군에서도 이거를 할 수 있고 아주 여러 군데에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심신미약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범죄 저지르고 나서 내가 뭐 그때 정신적으로 뭐 무슨 누구의 지령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정신적인 혼란감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심신미약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게 맞는데 그냥 본인이 징역을 오래 살기 싫어서 내가 감옥에 가기 싫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가능성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타당도 척도입니다. 이 사람이 보고한 것을 응답한 것을 우리가 믿어도 되는가 믿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 타당도 척도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있으시면 도대체 이 많은 척도를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있다고요. 타당한지 보는 거니까 타당도 척도인 거에서 검사 결과를 내가 믿어도 되는가 해석해도 되는 프로파일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타당도 척도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임상척도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검사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심리적인 고통감을 겪고 있는지 겪고 있다면 얼마나 겪고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임상척도입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진단을 하고 우울이면 우울, 뭐 불안이면 불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단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는 처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심리적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든지. 그게 바로 임상척도고 우리가 외우는 거 1번 척도, 2번 척도, 뭐 0번 척도까지 그게 우리가 외우는 임상척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가 재구성 임상척도예요. 재구성 임상척도는 뭐냐면은 각 척도의 상승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한다. 약간 좀 추상적인데 이 임상척도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 이제 체크를 아까 했었죠. 그 567문항에 이제 우리 내담자가 수검자가 응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코딩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이제 뭐 쭉쭉쭉 나와서 뭐 2번, 뭐 3번, 그리고 쭉쭉쭉 나와서 0번까지 이제 척도들이 있고 거기 이제 점수가 나와요. 제가 이따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점수가 상승을 하는 게요. 서로 영향이 있어요. 서로 영향이 있어요. 한번 그냥 선생님들께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울이 되게 심각한 사람이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울이 심각한 분은 어때요? 에너지가 넘쳐요? 아니죠. 뭔가 깔아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우울하신 분들이 주로 호소하시는 게 어떤 게 호소가 많으냐면 몸이 아프다고 그러세요. 두통 있고 수면 잘 못 이루시고 그 다음에 또 뭐 복통도 있을 수 있고 변비 같은 거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거는 1번 척도의 상승의 원인이 돼요. 이거는 이제 신체가 좀 건강 염려거든요, 이게. 내가 뭔가 몸이 좀 아픈 게 아닌가 이런 게 올라가요. 우울이 심하면. 우울이 심하시면 그리고 기억도 가물가물하세요. 그래서 이게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그게 걱정이 될 정도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우울도 상승하겠지만 2번이 우울이니까 우울도 상승하겠지만 1번도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 중에 기력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9번 척도거든요. 얘는 또 하락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척도가 얘가 혼자 상승할 때 얘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막 올라가요. 다른 척도들이. 그러면 진짜로 우울에 대한 어떤 것만 순수하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임상척도만으로는. 그래서 재구성 임상척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척도 자체 본질적으로 이 척도 자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척도의 특성 때문에 점수가 올라가는 것을 관찰하려고. 그러니까 진짜로 우울한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냥 기분이 나빠서 다 상승을 한 건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RCD라고 하는데 의기소침 척도라고. 걔 빼고 나머지 순수한 값들만 알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재구성 임상 척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